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늘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내 공천 갈등 소식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 쟁점까지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습니다. 네, 송국권 최수영 정치평론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민주당 소식을 하나씩 볼 텐데 오늘 오전 나온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 2시에 9차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에게도 지금 명단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부터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인영 구갑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고 김병기 의원 역시 동작갑에서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선으로 붙은 지역들도 있는데 일단 평택시 갑에서 홍기원 현 의원과 임승근 전 지역위원장, 그리고 안산시 갑에선 전해철 현 의원과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맞붙는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은 단수 공천된 분들과 경선에 붙는 분들 차이가 친명이냐 친문이냐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점들이 보이네요. 예, 몇 곳은 이제 그런 지점도 예. 보이고 몇 곳은 또 예상 밖으로 또 단수 공천이 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배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천 탈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김건택인데 그래서 인재건 의원도 불출마를 하면서 이인영 의원도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오늘 단수 공천이 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목되는 데가 그 안산시 갑 양문석 전해철, 여기는 이제 친명, 확실한 친명인 그렇죠. 양문석 의원, 또 친문인 전해철 의원 예. 이렇게 돼 있고, 또 주목되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올드보이의 기환, 그렇죠. 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 가능성이. 이 전주시 병의 김성주 국회의원과 정동영 의원인데 예. 정동영 전 의원은 뭐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 정동영 체제에서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친명으로 범친명으로도 예.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윤재갑 현 의원과 경선을 했는데 경선을 하는 거예요. 예, 2인 경선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이 정동영 이 두 올드보이가 기한을 예. 할 것인지 이쪽은 뭐 예선을 통과하면은 본선에서는 좀 쉬운 것이니까 예. 예선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죠. 조금 전 발표 내용들이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9차 발표 내용. 금방 말씀하신 것 예.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군데 예. 더 있습니다. 평택 경우에는 갑하고 병이 있는데 예. 김현정 대변인이 언론특보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번에 단수 공천을 단수 받았어요. 공천. 이게 지금 2개 구에서 갑을병으로 3개로 나뉜 그렇죠. 지역이에요. 이것도 이제 친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금방 안산시 갑의 양문석, 전해철 두 분의 경선 얘기가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사이에 이 안산은 선거구 획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위 평가를 통보를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전해철 의원의 하위 평가 포함 여부를 놓고 당 내외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본인이 입을 열지 않고 있으면 사실 이거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양문석, 전해철 두 분이 이렇게 2인 경선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전해철 의원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예. 이 결과는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예. 친문과 비문의 2인 경선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목도가 높은 뭐 그런 지역이 될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곳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갑의 김윤덕 의원은 예. 전라북도의 찐명입니다. 예. 친명을 넘어서서 진짜 가까운 찐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찐명 공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수 받으셨습니다. 정성호 의원 뭐 예. 물론 그렇고요. 예. 동두천, 양주, 연천 알겠습니다. 같은데 그럼 하여튼 이래서 예. 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것들이 오늘 이 결과 발표에 굉장히 많아요. 익산의 한병도 의원도 예. 좀 주목을 받았고요. 예. 정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2인 경선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기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9차 심사 결과 발표에서
특별하게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비판들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을 좀 주목이 되긴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오전에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엔 주목되는 인물들이죠. 추미애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갑에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 용인시 정에는 박성민, 이언주, 이헌욱 3인 국민 경선하였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도 이 지역에 자기가 본인이 사회 초년 생활 때 거주를 오랫동안 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마 응모를 하셔가지고 어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 어디로 갈까? 서울로 갈까? 아니면 다른 수도권으로 갈까? 주목이 됐었는데 장소가 나왔습니다. 하남 갑입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험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여기가 혐지가 아니죠. 사실 여기 아니다.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물론 분구가 돼서 이제 하남이 갑을로 됐습니다. 예. 네. 어쨌든 여기가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과연 이걸 험지를 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지역구 조정이 돼서 조금 인구 유입이 좀 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동안 굉장히 경쟁력 부분 때문에 예. 그게 좀 의심을 사서 여러 군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당선 가능성 있는 하남 갑으로 제가 보기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용 전 대통령 수행실장, 대통령 후보 때 수행실장하고는 예. 이용 의원과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이제 이창근 그렇죠. 그 당협위원장이 붙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추미애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여기 간 것 같고요. 저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는 그 이탄희 의원 지역구였는데 예. 그게 또 험지일 수는 없잖아요. 불출마 선언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기는 이제 이른바 청년비서관 출신인 그 박성민, 예. 그다음에 찐명이라고 하는 이현욱 경기도지사 사장, 이게 3인 체제 갖추면서 이른바 명분용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탄희 의원이 정치개혁을 얘기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예. 과연 그 지역에 이렇게 올드 패션을 갖다 놓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게 민주당의 전략 지역에 대한 상징성인지 좀 그건 되묻고 싶네요. 지금 험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각에선 또 추미애, 이현주 이 두 인물이 과연 민주당의 조커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족쇄가 될 것이냐 의견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온 또 야권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그러니까 이제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반향과 또 많은 또 팬들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 지지층 결집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럼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일단 지지층 결집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두 분이 이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번 총선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결국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가에서 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꾸짖는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예. 있다는 점에서는 그 두 여성 정치인의 어떤 역할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심판론에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 오늘 오전 발표된 곳 가운데 주목받는 지역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 갑. 이곳은 오영환 현 의원이 이제 소방관 출신이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영입 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문석균 씨의 2인 경선이 확정됐는데, 사실 문석균 씨의 경우에는 4년 전에 이제 당내 결정에 불복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네. 벌써부터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4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죠. 예. 지역구 세습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영환 의원이 지금 4년 동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영환 의원이 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문석균 그 후보가 좀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닌가 했는데, 예. 여기 이제 변수가 생긴 게 민주당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가 예. 여기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박지혜 변호사는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던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기후 환경 전문가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도 기후 환경 문제에
좀 천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모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문희상 의원이 사선을 한 지역입니다. 저기서 예. 네. 사선을 한 지역이 내래 사선을 했어요. 그것도 지난 4년만 오영환 의원에게 줬고 내래 사선을 했던 지역인데 아무래도 경선을 하면은 좀 유리하겠죠. 그 문숙교원 씨가 유리할 텐데 그 지역에 뒀다는 이 경선을 붙였다는 것은 그럼 인재 영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예. 또 지금 반발이 이 지역 외에 또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인재 영입을 해서 본인이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는데 이렇게 당의 필요에 의해서 가서 예. 설득을 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왔는데 결국은 험한 본인이 불리한 곳에 가서 경선을 시키는 예. 이런 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몇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문희상 전 의장의 경우에는 뭐 최종적으로서 5선이죠. 한 번을 일단 의정부에서 하고 홍문종 전 의원에게 빼앗겼다가 그 이후에 내리 4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구를 뭐 공개적으로 세습에 대해 허용을 해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문희상 의장이 현직으로 있을 때 이 예. 문제 가지고 국힘당 쪽에서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의사 진행 중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그 본회의장이 시끄러웠던 적이 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인 이 문석균 씨는 아버지를 따라서 선거운동을 도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영환 의원하고 싸웠을 때도 그 의정부의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예. 그 지지 기반을 이용을 해서 오영환 후보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부의 지지 기반은 문 씨 집안에 뭐 굉장히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천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공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혜 변호사가 힘든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박 변호사가 예. 이긴다 그러면 박지혜 변호사는 뭐 슈퍼우먼급이죠.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파열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문계 사선 홍영표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그 전략공관위 결정이 예. 부적절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홍영표 의원께서는 경선만 하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저한테 밝혀왔어요.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은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략공관위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요. 자, 매우 부적절하다.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충돌이 점점 본격화하는 모형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완톱과 투톱이 지금 예. 강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한 건 공천 방식을 두고 자꾸 이렇게 충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 방식이라는 게 당내 민주주의의 어떤 척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진행되느냐. 그런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예.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선만 시켜주면 탈당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탈당하도록 떼미느냐 강제로. 이거는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거다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나가는 사람들에게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라고 예. 하는데 실제로 당은 통합 공천을 해주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그 문제제기가 매우 당연하고 그리고 지난번부터 뭔가 최고위원회에서조차 홍익표 원내대표를 좀 약간 제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홍익표 원내대표가 왜 여론조사가 돌았다는데 나는 모르느냐라고 항의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당화 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그 비명 성향이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지금 약간 의사결정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원내대표를 이렇게 과연 그 정무적 의사 그 결집체에서 빼는 게 이게 그게 공당의 모습인지 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자들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 컷오프 문제뿐 아니라 일부 전략 선거구 경선 방식을 놓고도 지금 두 사람이 또 충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대표가 뭐 충돌을 했는지 갈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당내 지도부 내에서도 또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공천을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목소리들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일정한 또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천의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져 있는 기준대로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의 기준에 따라 공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구마다 뭐 조금씩의 잡음과 파열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 기준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지역구에서 뭐 아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 때마다 공천의 기준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예.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도부가 약간의 아쉬운 목소리가 있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조와 기준 그대로 가는 모습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과정이 맞춰지고 난 후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인정하고 단합으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또 지도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홍영표 의원뿐 아니라 기동민, 안민석 의원도 현재 컷오프 대상에 포함이 됐고 또 역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분 또 통화를 해보니까 안민석 의원 친명계 5선, 경기도 오산에서 5번을 하고 친명계인데 컷오프 됐는데 왜 이 부분은 부각이 안 될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친명 뭐 행제, 비명 예.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사례를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그 한 지역구에서 5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산에서만 5선을 한 의원인데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어요. 뭐 윤지호 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고, 그리고 저번에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31명 중에서 네. 28명이 비명이고, 그러니까 10% 20% 나머지 3명은 또 친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 목표 한 바에 따라서 비명에 대해서 대부분 이 어떤 공천에서 배제를 하지만 친명 중에서도 본인이 그 어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객관적인 잣대로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도저히 이 공천을 예. 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한쪽은 이 본인은 친명이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 당선되면 6선이 됩니다. 6선이 되면 친명계 안에서 일종의 뭐 자장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뭐 다른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그것을 또 이번에 공천 배제 사유가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마치 이 친명 행제가 아니다. 비명 이런 식으로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죠. 결정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예, 이런 설명이고요. 네, 이보다 앞서 컷오프가 결정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불복 의사를 드러내면서 거리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인파가 모인 유세 현장에선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자! 이기자! 임종석! 화이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 맞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맞뚝 박았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자, 이때 당시에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또 있었고 임 전 실장이 당황한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자, 그러면 임 전 실장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여러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전망과 함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좀 가능성은 예. 남느냐인데 남으면은 뭐 이번 총선에서는 아무것도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제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그건 예. 이제 그건 중구성동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아니면 신당으로 가는 방법이 그렇죠. 있죠. 신당도 지금 뭐 선택지가 몇 개 있으니까요. 예. 저는 지금 아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아마
엄청난 고민을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이 휴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렇죠. 해가지고요. 아마 지금 곧 결정을 하는 것이 임박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남아있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와야 되는데 예,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탈당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높아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선택 중에서 예.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파 갈등이 앞으로 더 격화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제명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말이 과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씀 조금 과하신 것 같다는 과하다? 생각은 예. 했습니다. 네. 물론 상대당으로서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는 또 당의 또 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정치 공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공천을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시끄럽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 친명 비명 간의 이 개파 갈등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역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라는 또 국민들의 눈높이를 그대로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 혁신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물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외가 없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공천이 조용하다라고는 하지만 현역들의 프리미엄이 조금 더 보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사실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혁신에 대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 덧붙여야겠습니다. 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의 입장도 그렇고요. 이 대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걸까요? 한 간담회에서 포착된 장면 하나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이게 단수 공천되면 진명 경선에 비명됐어요. 자, 이게 단수 공천되면 친명이고 경선하면 비병이다.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인데 이 대표와 함께 단수 공천된 이 친명,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던 이계호 정책위 의장은 갑자기 경선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제가 그 민주당의 세 가지가 세 가지 이제 산무공천이 나온다는데 예. 무원칙, 무전략, 예. 무목표.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민주당 공천을 두고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나왔잖아요. 최근에는 친명 단수, 비명 경선. 이제 붙어서 이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이밍이나 프레임이 딱 씌워진다는 건 이게 딱 집어치기거든요. 이렇게 했던 공천이 역대 공천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이른바 노이사 공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붙으면 유권자들이 당에서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원인이 네 분인데 네. 그 네 분이 공천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이 권력 투쟁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계호 의원이 가장 이 농담의 큰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데 단수 공천되었다 갑자기 이제 그 경선으로? 경선을 붙어서 예. 이계호 의원이 당황해서 뭐 이의를 신청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 공천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런 공천, 특히나 상황에 따라서 조건과 그런 유불리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는 거,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한국 정당사에 남을 기록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반박은 앞서 장현주 변호사님이 자세히 해 주시긴 했는데 네, 앞으로 민주당 내 탈당에 잇따를 수 있다는 좀 전망도 나오는데 송국권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긍을 못하면은 네. 수긍을 못하게 되면은 뭔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아마 그 변곡점이 있을 텐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실제로 뭐 본인이 컷오프 완전히 되고 예. 탈당을 결행을 하는 그 시점 되면은 릴레이 도미노 탈당이 있을 걸로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지금 여당 같은 경우면은 저렇게 공천의 불이익을 당해도 탈당을 안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 야당 입장에서
또 밖에 나가면 갈 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도 있고 또 조국 신당도 3월 3일 본격적으로 떠요. 예. 그리고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 해서 얼마 전에 마지막 이 신당을 만들기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허락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으로도 갈 수가 있고 네. 또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런 말까지 했죠. 그 민주연대라는 것이 지금 떠오르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종의 뭐 무소속 연대 비슷하게 그렇죠. 될 텐데 그러면 민주연대와 새로운 미래가 같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도 내놓을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지도 않죠. 이재명 대표가 뭐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지도 않을 거고 또 갈 데가 있으니 도미노 탈당 사태가 일어날 텐데 다만 이제 지역구 자기 본인들의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 결행을 하는 쪽이 있고 아니면은 뭐 무소속으로 뭐 출마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아니면은 남아 있는 쪽도 있을 거고 좀 다를 예. 겁니다. 친이낙연계로 묶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 가능성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침묵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입을 열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이 기조를 유지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입을 열었으면 지금 열었겠죠. 이미 열었을 것이다. 네. 그 지금 아마 임 실장 문제 즈음 해가지고 예. 뭔가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아마 결심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까요? 네. 배경을 뭐로 보십니까? 그건 뭐 문 대통령의 예. 성격이고 성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노크를 해서 SOS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좀 시그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예. 상황 파악은 다 끝나 있는 거고요. 그 예견도 다 돼 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걸로 봐서는 계속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윤건영 의원도 현재 비슷한 지금 윤건영 의원은 좀 기조인가요? 경우가 다르고요. 다릅니까? 네, 그건 윤건영 의원은 예. 사실 스피커로서 지금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민주당 내 공천 파열음이 얼마나 더 커질지 아니면 봉합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16개 지역구에 대한 당내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조금 전 2시부터 이 경선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이 합산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결과는 지금 3시 넘어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항을로 일단 가서 이 부분부터 짚을 텐데 원희룡 전 장관이 도전을 하고 있죠. 이 현역 의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본인의 선거 공보물을 보냈다. 이런 사실을 또 본인 SNS에 공개를 했어요. 네. 지금 원 장관은 지금 아마 지금 행보에 굉장히 탄력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천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그렇죠. 합류와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까지 이제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까지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예. 네. 원희룡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날개 다른 그런 형국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10%에 대해서 선거 예비 홍보문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10% 안에 이재명 대표 집 주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냈다. 이 보낸 걸 뭘 의미하느냐. 이제 당신과 나의 맞대결이 남았는데 예.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아직까지 여기 오겠다는 얘기가 없느냐 하고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슈가 커질수록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에 편승해서 하는 편승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슈를 더 키워내고 예. 거기 이슈의 이 키워냄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명룡대전이라고 부르는 이 개항을이 저는 가장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 전 장관이 압박을 프레스를 가하면 가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언제 출마 선언할지 고심도 깊어할 것 같아요. 예. 타이밍이 주목됩니다. 지금 원 전 장관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로 총선이 딱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아직까지도 뭐 출마 선언 안 하는 걸까요?
사실 당 상황이 지금 공천 중에 있고 이 공천이 상대적으로 시끄럽다라는 평을 또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또 국민들 보시기에도 여러 지역구를 두고 현역 민주당 의원들과 또 원외 경쟁자들이 경쟁하는 또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대표가 본인이 이제 지도부의 어떤 대표로서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그 선거 출마라든지 뭐 지역구 출마 선언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아직 안 한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공천도 이제 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당내 구성원들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되돌아보고 함께 다독여서 단합해가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당대표가 아마 공천 마지막 부분에서 예. 본인의 출마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판 반전 가능성은 없냐, 불출마 가능성 또는 본인은 이제 현 지역구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인물을 선거에 내세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그 개항을에 아직 뭐 후보로서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안 했죠. 안 됐죠, 아직. 그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에게 주민들이 묻는다는 거잖아요. 예.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데 그걸 원희룡 장관도 SNS를 통해서 알리고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뭐 여의도에서 나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개항을에 출마를 하면은 원희룡도 원희룡이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 계속 저격을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을 다 마무리하고 친명 공천이죠. 공천 다 마무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예. 물러나서 어디로 가느냐? 위성정당, 비례정당으로 가서 비례 후보를 앞순위로 받는다. 뭐 시나리오이긴 예, 하지만.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천 개항을에 결국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다른 지금 지역구는 가능성이 좀 낮죠? 다른 지역구는 거의 다 예. 정리가 됐고 그렇죠. 또 가려면 좀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리고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어차피 예. 비례정당하고 선거 끝나면 다시 합당을 합니다. 합당을 하면은 거기 가서 다시 8월에 그 당권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를 해서 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은 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패배를 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총선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그 패배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총선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 아하.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 이재명 대표가 예. 진짜 개항을 해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을지는 좀 더 지켜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관련해서 공관위 설명 들어보시죠. 계양갑의 최원식 변호사님 19대 때 계양을에서 국회의원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 하시고 그쪽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면접을 하고 나서 단수 결정을 하게 됐고요. 계양갑의 경우에는 계양을 원희룡 후보님하고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최원식 전 의원 뭐 야권 출신 인사입니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예. 인연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비밀이 아니고요. 예. 저도 최원식 의원과 의정 활동을 같이 했는데 같이 하셨죠, 그렇죠? 최원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합격자죠. 예. 이 세 분이 같이 있으면서 사실 정성호, 최원식 이 두 분이 그 당시 이재명 합격자를 굉장히 많이 돌봐줬어요. 예. 많이 도움을 줬다 이런 도움을 준 게 무슨 예. 도움을 줬냐면은 일단 뭐 의식화도 의식화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서울법대 출신의 일정 부분의 지분과 목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이재명 합격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관계로 다시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국민의힘이 서울 양천갑에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구자룡 비대위원을 공천한 것까지 포함해서 일각에선 이 삼각편대가 만들어졌다, 포위 공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포위되는 형국이 된 건 맞아요. 더군다나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천 계양과 양천은 사실은 거의 붙어 있는 사실 지역이거든요. 계양은 좀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거리감은 좀 있는 건 있지만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예. 인접 지역으로 경계는 그렇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구자룡 변호사가 사실은 대장동 그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적용했던 그런 젊은 변호사고, 그다음에 맞아요. 뭐 좀 전에 최현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속내까지 알고 있는 그런 좀 이른바 절친 예. 후보기 때문에 이 두 양쪽에서 집중 포화를 쏘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맞불로서 승부를 논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을 구도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또 이번 총선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삼각구도 포위 전략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주관하는 1대1 생방송 공개 토론에 응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최근 발언 들어보시죠.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당내 공천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까? 자, 한 위원장과 이 대표 과연 TV 토론에서 만날까요? 이게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일단 TV 조선을 비롯해서 예. 몇몇 언론사가 한번 공개 토론을 하자 90분 생방송으로 예.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즉각적으로 오케이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정아 대변인도 그 하는 이유를 다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할 때는 그것은 하지 않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방송 토론을 하자고 하느냐 하면서 아직은 반응을 안 해놓은 것이 공식 반응은.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예.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법정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이 토론을 하면은 이게 총선 구도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말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하면 이거 총선 구도가 완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추진해왔던 것처럼 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돼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확장이 돼서 프레임이 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걸겠죠. 검사 대 피의자, 예. 피고인 이 프레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프레임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죠. 하루에도 몇 건씩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는 전혀 응하지 않고 윤석열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TV 토론이 성사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이게 여야 대표 간 총선 앞두고 TV 토론 한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뭐 선대위원장도 그렇게 한 적은 그렇죠. 없고.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은 결국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어떤 일단 입장이세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으로 또 입장이 나와봐야지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도 국민의힘에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있을 때도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토론회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토론을 한다는 게 성사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토론의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부 실무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성사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앞서서 이제 송평론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어떤 구도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수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요.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야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부분에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토론하는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선거 전략적으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 부분은 최수영 평론가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 내용을 보면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희생도 개혁도 감동도 없는 산무 공천이다 이런 지적들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저는 뭐 감동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공천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 탈락을 예상을 했던 의원들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의원이나 뭐 조혜진 의원, 박지인 의원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인위적으로 이것을 현역 의원을 탈락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시스템에서 하다가 보니까는 현역 의원이 뭐 경선에도 아무래도 유리하죠. 35% 감점받고 정책 신인은 20% 가점을 받아도 거기서 현역 의원이 이겼다는 거, 현역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신진이 오히려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역을 많이 물갈이하면 이기느냐? 지난 4번의 총선에서 3번은 그렇게 했어요. 3번은 물갈이 많은 쪽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2020년 바로 직전 총선에서는 그때 미래통합당이 40%대 물갈이를 했고 민주당이 20%대 했는데 결과는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3지대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신당이 오는 3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결정된 당색과 로고가 민주당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 특히 이제 제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를 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양당에서 모두 다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 건 분명한데요. 지금 특히 이제 조국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자체도 지금 국민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또 민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또 전략적인 검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신당이 그러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이라고 이름은 정확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과연 또 본인들의 지지층 말고도 중도로 조금씩 확장해 갈 수 있는 움직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 포인트로 봐야겠습니다. 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보다 더 포괄적인 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에 해를 끼치거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몇 발 앞장서 나가서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단호하게, 더 강력하게 싸우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에 포괄되지 않았던 시민들, 유권자들이 가칭 조국 신당에 포괄되고 있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범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이제 주목해 봐야겠죠. 지금 뭐 당색이랑 로고 보면 민주당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략일까요, 우연일까요? 전략이죠. 전략이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라 했습니까? 조국 신당과 우리는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층의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록 지금 옷은 좀 바꿔 입었지만 서로가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미리 사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민주당 당 색깔이 이니블루라고 블루 색깔이었는데 지금 당기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본인도 그 트루블루라고 하면서 그 색깔 같이 가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큰 바다에서 만나니까 우리를 지지해 달라. 우리가 결국은 자매정당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략이 과연 먹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이 워낙 현명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이 정도의 구분하는 능력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미래 상황도 보죠.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난 발언들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꽤 많은 동지들이 여기저기 출마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저도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에서 출마하는 것이 의미 깊고 국가와 헌안과 당에 도움될지를 검토하고 당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자,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갈지 관심이 또 모아졌었는데 일단 광주로 정해지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역을 정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광주가 8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 때가 지금 2월 초에 출마를 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에 놓겠다라는 얘기가 2월 초니까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된 거죠.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불출마 원칙 내지는 고려 뭐 심각하게 생각 뭐 이 정도 하다가 네. 2월 7일 날 광주에서 그 당시 책임위원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나온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변한 거고 어떻게 보면 많이 변하지 않은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난 이 시점에서는 출마를 일단은 공표를 하려고 하는 직전 시간입니다. 예. 다만 어디냐 하는 문제는 일단 광주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원칙은 맞고요. 물론 광주가 아닌 지역이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수도권도 아직도 수도권에 나오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고요. 또 전남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전남에서 5선을 했고 예. 전남지사를 하신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전남도 저는 선택지 중에서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군데의 지역과 또 지역구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3월 3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내일 모레 정식으로 공식으로 발표를 하는 시점이니까요. 네. 오늘 내일 더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해서 3월 3일 날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됐는데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좀 확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돼야 되는데 네. D-40에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북을 줄이기 위해서 비례를 가져왔다. 예. 전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건 짬짬이잖아요. 우리가 표의 등가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전북이 강원, 충북보다 비슷한 인구 규모인데 그 성은 두 개가 많아요. 저희 이 표의 등가성, 대의민주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가 하는 것보다 제3의 기관이 예.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죠. 이게 뭐 오해가 없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갔다는 게 아니라 양쪽이 서로 유리하게 획정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한 석을 줄였다는 의미고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선거구가 재획정되는 곳에 새로 도전하는 신인들과 이제 국민들이 받는다는 점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